네, 잘 쉬셨는지요? 네, 그럼 지금부터 1부 학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일 관계와 일본 정치를 전망하는 내용입니다. 첫 발표는 저희 일본 연구소 남기정 교수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북아 질서 변혁과 한일 협력의 가능성은 과연 어떻게 전망할 수 있겠는지요? 남기정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기정입니다. 코로나가 참 많은 것을 바꿔놨습니다. 근데도 하는 거는 맨날 똑같습니다. 오늘 얘기가 그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게 1월 중순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1월 초에 필리핀에 있는 어떤 학회에 가서 우한 대학에서 온 연구자를 만나서 작년부터 있어왔던 우한대학과 서울대학의 일본 연구소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얘기를 한 게 1월 초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월 말에 저는 중국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로 가는 이 답사형이 있어서 준비를 하다가 떠나가기 바로 전날 취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한편 그 연구자가 우한 출신이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돼서 메일을 치면서 어떻게 지냈느냐, 괜찮냐 그랬더니 홍콩에 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에 그 필리핀에서 했던 얘기가 그냥 진행됐으면은 지금쯤은 아마도 우한에서 한중일의 일본 연구자들 간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가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근데 맨날 하는 건 똑같습니다. 책 읽고 정리해서 발표하고 그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겠죠. 한일 관계에서 저는 그래서 코로나가 바꿔놓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좀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면서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기조 강연이 한일 간의 이 코로나19를 대하는 어떤 태도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의 비교가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코로나19 속에서의 한일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북아 질서 변혁과 한일 협력 가능성으로 적어봤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동아시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망하면서 그 안에서 한일 관계가 어떻게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협력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것을 가늠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은 코로나가 바꿔놓은 세계 정치 또는 지구 정치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이 공히 마주하고 있는 이른바 미중 간의 이 대립이라고 할까요? 그런 관계, 미중 관계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속에서 이제 동북아시아가 어떤 상황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좀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무엇을 생각하고 한국은 무엇을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걸 본 다음에 한일 관계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볼까 합니다. 먼저 코로나 팬데믹이 드러낸 그 세계의 세 가지의 이 세계 정치의 경향이 있습니다. 지구와의 정체, 국가의 귀환, 국경의 강화라고 보통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키신저라든지 스티글리츠 등이 얘기하는 것이 이 이른바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라고 하는 게 더 이상 가능할 것인가. 국가가 안 보이더니만 국가가 밀려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주의자들에게는 변치 않는 그런 본질이 드러났을 뿐이다. 지구화라고 하는 게 예외적인 현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아니다. 지금 잠시 우리가 예외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다시 언젠가는 자유주의적인 국제질서가 재생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아이켄베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자유주의적인 국제질서 또는 민주주의의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도 인정하듯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당분간 어쩌면은 제가 죽을 때까지는 지구와는
계속 정체되는 상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예상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지구와의 정체, 국가의 귀환, 국경의 강화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경향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고, 코로나19가 이 국가가 중심으로 만들어져 왔던 근현대 국제 질서를 지금 재구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연구자들이 목도하고 분석하고 전망하고 경고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가가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해왔던 가장 장기였던 외교라고 하는 것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양자관계에서 외교도 그렇고 다자주의적인 무대에서도 외교는 실종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양재치가 부산으로 왔는데 그것이 굉장히 돌출적으로 보였던 것, 이것이 지금 외교가 실종된 우리 현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경향은 세 가지의 결과를 몰고 왔습니다. 구미의 실패, 유럽과 미국의 실패, 중국의 위신 실추, 국제기구의 실종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국제정치학자들은 G0의 시대가 왔다, 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유럽과 미국은 실패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국가 리더십과 정책 능력이 부족했고, 국가 시스템이 취약했고, 시민사회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유럽 연방정부도, 미 연방정부도, 유럽연합정부죠. 유럽연합정부도, 미 연방정부도 무기력하고 실패했습니다. 인류가 고안해내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었던 것으로 보였던 것들이 실패했습니다. 중국의 한계도 명확해졌습니다. 키시오 마부바니는 지구화는 지속될 것이다. 다만 미국의 지구화가 아니라 중국의 지구화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리더십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방위 외교전에 대한 반발이 오히려 커져가고 있습니다. EU나 나토가 중국으로 돌아보지 않고 중국의 등을 돌리고 있는 현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의 존재감도 미미합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은 우왕좌왕하면서 유엔의 지도력, 그 국제기구의 지도력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국제기구를 무력화하려고 했고 중국은 국제기구를 사유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가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의 세계는 과연 어떤 세계인가라고 하는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는 미중 세력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의 속도, 모양,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전개되어 왔습니다만 포스트 코로나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미중 세력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현실인가, 실체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격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미중 세력전이는 사실은 현실의 미중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또는 군사적 대립보다는 심리적, 생리적 대립일 뿐이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실체로서의 대립이나 어떤 물리력을 동반한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말싸움으로서의 전쟁, 내러티브 전쟁에 불과하다는 그러한 분석도 보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는 미중 간의 대립은 이념의 대립이어서 신냉전에 가까운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도 보입니다만 빵보다 더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과연 미중 대립 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데올로기 대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도태평양과 1대1로라고 하는 것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일종의 모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미국과 중국이 세계를 양분할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큰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미국의 내부도 중국의 내부도 그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내부도 사실은 트럼프의 강경 일변도 중국 정책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입니다만은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보여지고요. 중국의 시진핑 권력 구도도 동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세계 질서를 주도하거나 지배하는 힘은 약화되고 있는데 중국이 이를 대체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미중 세력전이라고 하는 것은 신화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 시대의 우리의 지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시대의 동북아시아는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동북아시아에도 세계적인 현상으로서의 코로나 군축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로서의 실체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염자의 발생 그 자체보다도 재정난의 문제로 세계는 군축 경향이 있습니다. 코로나 대책과 직접적인 코로나 대책 그리고 간접적인 경제 지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투입되는 돈,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2020년 올해 미국의 군사비 같은 경우에는 3년 반분 또는 일본의 방위비의 경우에는 7년분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올해 썼던 코로나 대책이나 경제 지원을 만회를 하려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앞으로 3년 반 동안은 군사비를 투입할 수 없고 일본의 경우에는 7년분 동안 방위비를 투입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의 1대1로를 뒷받침하는 군사 전략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지금 환영에 불과했던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군사운용 체제, 미국의 군사운용 체제는 지난 3월 달에 시오도 루즈벨트함이 동아시아로 오면서 그 첫 관문이 그때 열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지만은 동아시아로 오다가 괌에 묶여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들어와야 할 니미츠, 칼 빈슨, 로널드 레이건 호가 모두 미국의 서해안에 묶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 안에도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공군, 육군, 해군 할 것 없이 발생을 했고 1대1로의 그 군사적인 이 백업 상태에 있어야 할 인민해방군은 전부 그 인근 국가의 건강 지킴이로 나가 있습니다. 대규모 군사작전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들려오는 여러 가지 그 충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로 방어적 공세인 것이지 자신감이 만만한 그러한 공세 현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 먼저 움직이지 마라고 하는 경고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제3의 질서 구상이 나옵니다. 당연히 나옵니다. 일본에서도 나오고 있고 한국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제3의 질서 구상 중에 주목할 것은 호수야 유이치 또는 후나바시 요이치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들입니다. 즉 팍스 아메리카나가 아니고 팍스니카가 아니고 미중 세력전이도 아니라면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일본과 EU의 조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이기에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 것은 일본과 EU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과연 EU가 정말로 그런 힘이 남아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주류는 여전히 미일 동맹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계단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나 이 군사적인 사고 방식을 하는 자위대 출신의 그러한 연구자들이 주로 이러한 논의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일본의 중국 전문가들은 신냉전에 대비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미일 동맹의 중심을 두면서도 미중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분히 현실주의적인 그러한 그 논의 바깥에서도 새로운 논의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새롭지는 않지만은 예컨대 미들 파워 외교 어게인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어게인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5, 6년 동안 거의 들리지 않던 목소리가 조금씩 들려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변화라면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최초로 제국도 패권도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동북아시아 이것도 최초로 중견 국가들의 집단 지도 체제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스펙트럼에서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도 신사고, 신외교의 가능성을 가늠하고 있습니다. 중견국 외교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최근 들어서 특히 2, 3년 동안 한국에서 교량국간이 중견국 외교니 하는 말들이 크게 들려왔습니다. 물론 한 10년 정도 된 논의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해라고 하는 그러한 의구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K 방향에 대한 인정과 자부심 속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중견국 멘탈리티가 공유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중견국 외교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적인 가능성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또한 그것은 국가의 생각만이 아니고 시민사회, 그 다음에 민간기업, 그 다음에 지방이 총체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 보여지는 최근의 모습입니다. 주목할 것은
국제정치 이론 중에서 역사사회학적 국제정치 이론에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의 사례와 전쟁이 만든 규모로서의 국민국가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틸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본 집중적 체제와 강압 집중적 체제가 있어 왔는데 자본 집중적인 도시국가와 강압 집중적인 제국, 그리고 이 둘을 혼합한 민족국가 중에서 장기 전쟁을 견디어 이겨낸 것은 민족국가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기의 대규모 전쟁 속에서 민족국가는 대규모로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고 농업계층, 상업계층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민족국가가 생존해 나와서 근대 국제질서를 민족국가 중심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던 기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공공성과 시민성의 조합으로서 대단히 균형 잡힌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냄으로써 장기 팬데믹에 어쩌면은 생존 가능한 적정 규모와 내용을 구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국도 기왕의 그러한 이른바 권력 정치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신외교, 중경국 외교의 가능성을 가늠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남았을까요? 자, 대포와 버터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위치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자료집에 아마 표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만은 좀 자료집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프와 표가 있습니다. 그래프가 있고요. 표가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없어서 뭉뚱그려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와 핵탄두, 군사비, 병상수, 의료비 등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표도 만드느라고 한 일주일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 군데서. 근데 만들어 본 결과 지금 요거를 먼저 설명하게 되었네요. 100명당 사망자 또는 핵탄두 작전 배치, 핵탄두 보유 총수 이런 것들에서 한국과 일본이 월등히 낮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그 외 여러 가지 지표 속에서 즉 그 대포를 키우는데 상당한 정도로 노력을 키웠던 것에 비해서 대포를 키우지 않았던 한국과 일본이 버터의 측면에서 성적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컨대 헬스케어 액세스 앤 퀄리티 인덱스라든지 보건의료 지출에서 차지하는 의약품 및 기타 비내구성 의료제 지출이라든지 1000명당 병상수라든지 1인당 수진 횟수라든지 이런 데에서 상당히 일본과 한국이 좋은 성적을 갖추었고 그것이 한국과 일본의 성공을 낳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 10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수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이거는 제1파까지만을 제가 봤던 겁니다. 지금 제2파로 넘어가는 건 여기서는 지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1파까지의 경향에서 봤을 때는 이 전부 위쪽에 있는 것들, 이 부분은 전부 미국과 유럽 등의 국가들입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은 이 밑에서 기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성적이 좋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한국과 일본이 그리고 중국을 함께 넣어서 한중일의 어떤 협력 모델 같은 거를 새로운 것으로서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의 한일 관계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생활 정치라고 하는 것과 시간 정치라고 하는 거에 좀 주목해 보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동안에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편과 네 편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갈라져 싸우는 그러한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아이덴티티 폴리틱스라고 하는 것이 세계 정치를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코로나는 아이덴티티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몸으로 살고 있는 생명체를 가릴 뿐입니다. 생활 정치, 제가 이 라이프 폴리틱스라고 해놓고 생활 정치라고 해놨지만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바이오 폴리틱스도 아니고 생정치도 아니고 그렇다 해가지고 무슨 이 기딘스가 말하는 라이프 폴리틱스도 아닌 어쨌거나 몸으로 살고 있는 몸뚱아리로 살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한 정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생활 정치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정학 공간 정치로부터 시정학 시간 정치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제가 보기에 두드러진 그러한 변화일 것 같습니다. 커다란 규모로서 어떤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에 맞는 체제를 갖춤으로써 어떠한 상황에 빨리 대처하고 빨리 대처하고 위기를 늦추는 것, 딜레이 시키는 그러한 전략, 이러한 시간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앞으로의 정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규모의 정치보다는 체제의 정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일 관계는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한일 관계는 종래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얘기해봤던 것이 이런 얘기입니다. 한일 관계 파트너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가 국내적 지지 기반으로서 조직화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며 국제정치적으로는 시정하게 이익을 한일이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전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장기화되면은 한일 관계는 파탄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생활 정치와 내셔널리즘은 불화하거나 또는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정치 기반을 내셔널리즘을 찾는 그러한 노력이 오히려 표를 잃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얼마나 잘 살게 해주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시간 정치와 권력 정치의 충돌 가능성도 보입니다. 권력 정치로 나아가지 않는 시간 정치에 적합한 그러한 체제를 갖추는 것, 이것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갖춰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시간 정치를 공유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 가능성이 또는 협력의 부면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일 관계 대전환의 시나리오를 코로나19가 준비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마침 한국이나 일본이나 양 정부는 정권으로서의 레거시 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무언가 하나를 만들어내야 될 텐데, 북한이라고 하는 동북아시아에서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러한 상대를 디지털의 세계로 끌어오면은 1이라고 하는 수치로, 의미 있는 숫자로 만들어가는 데서 한국과 일본이 노력을 했을 때, 거기에서는 직접적인 협력은 아닐지라도 간접적인 협력으로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기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미중의 패권이 약화되고 그러면서도 서로 분쟁이 심화된 국제 질서 속에서 한일 양국이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가능성을 모색해 주신 것 같습니다.